자, 여러분들은 지금 2교시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법률의 용어가 어렵고 좀 생소한 게 많죠. 원래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개척해가는 게 공부지 알았던 걸 되새기는 게 아닌 과정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435페이지 책을 보시고 조세 정의와 분류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조세 정의란 뭘까? 조세란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경비 조달을 위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요건이나 충족을 했을 때 개인 또는 단체 조직에게 강제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필요한 용어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시면 437페이지를 가십니다.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조세 분류 중에서 양괄호 1번에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해서 동그라미 1번 국가가 걷어가는 게 무슨 세? 국세. 종류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 밑에 용어의 정리 밑에 이제 쫙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것이 무슨 세? 지방세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한 장 넘겨보는 거예요. 438페이지에 가시면 제일 꼭대기 상단부에 조세 수입의 용도. 그러면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쓸래 물어봤을 때 그냥 일반 경비에 쓰겠다라는 세금은 다 보통세예요. 그러나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별 하나 쳐놓으시고, 자, 이 세금은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목적을 정해놓고 미리 예고를 하고 이 세금은 걷어다가 여기 쓸 거다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를 하고 걷어가는 세금이 목적세들이에요. 그럼 목적세는 국세에서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 교육을 위한 교육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 정비 사업에 쓰겠다라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을 부과하죠. 그중에서 농어촌 특별세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고 별 5 쳐놓으세요. 이 농특세 제가 자주 얘기하게 될 거예요. 국세의 목적세 중에 농특세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목적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지방교육세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거기다가 별 5. 그럼 여기서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사업에 쓰겠다. 그럼 우리가 그냥 교육세로 나오면 국가교육세고요. 앞에 지방자 달린 거 있죠. 요 지자 달고 태어난 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예요. 두 가지 좀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큰 밑에 3번에 독립적으로 매기느냐 아니면 남의 세금에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부가세가 나와 있을 거예요. 부가세. 부가세는 기생으로 쓰는 세금이다. 그럼 이 부가세는 뭐가 있느냐? 그 중에 무슨 세와 무슨 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의 세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한다면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면서도 부가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지. 기억하실 거예요? 잊어버릴 거예요? 기억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이해하고 버리는 것은 나중에 다 찾아드려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가시면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나와 있어요. 체계. 국세이다. 뭐 보통세네 목적세를 이제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 직접이냐 간접은 후의를 도모하고 의미가 없고, 그 대신에 내용을 보시면 법인의 소득 가지고 매기는 법인세, 개인 소득 가지고 매기는 소득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매기는 종부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전부 다 국세의 세목들이에요. 그중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소득세 체크해 주시고 그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종부세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아, 종부세나 소득세는 국세이구나. 그 다음에
간접세 중에 뭐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은 잡동생이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슥 지나가. 그다음 그 밑에 목적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 하나 밑줄을 그어놓고 아 농특세는 국세로서 목적세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이 있어요. 11가지예요. 지방세는 11개 세목인데 그중에 도행정자치단체를 봐요. 도지사. 도지사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지방세 11가지 중에서 6개를 취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6개를 취했을 때 도지사가 걷어가는 지방세를 도세라 하고 그중에 취득세 밑줄 한번 그어봐요. 아 취득세는 도지사가 챙겨가시는 거구나. 그럼 경기도 모든 취득세는 누가 관할권을 갖는다? 경기도지사. 그 다음 그 옆에 그럼 시장과 군수님은 뭐 할까? 시장 군수는 5개 반찬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산세나 밑줄을 그으세요. 그럼 경기도 화성시의 재산세는 누구의 것이다? 도지사의 것이다? 화성시장 거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잘하시네. 여러분들은 세법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로 오겠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취득세 나와 있죠. 처음에 9가지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장님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도에서는 누가 걷어가고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는 누구가? 그 시장님이 걷어가죠. 시장. 나머지 세목은 생략. 그 옆에 구청장 불쌍한 구청장 꼴랑 2개다. 무슨 세 무슨 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거기다 등에다 동그라미, 산에 동그라미. 제가 왜 등산 썼는지는 후일에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구청장은 반찬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식사 시간이 짧아 안 짧아? 짧고 먹을 것도 없잖아. 그냥 국말에 그냥 간장에 국 말아 먹고 그냥 나가는 거지.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구청장님은 점심시간이 많이 남아돌아 그래서 등산만 다녀 그 시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장난삼아 코믹하게 해드렸는데 그게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그러더라고 교수님. 나왔어요. 그래 뭐가 나왔어요? 했더니 등산 나왔대 등산. 그래서 가볍게 1초 만에 답 체크했대요.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세 용어의 정의 중에 그 밑에 세법 나와 있어.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바탕의 그림이지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세법이란 세금에 관한 법률이다. 납세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다. 그럼 세법은 어느 게 종류가 있을까요? 뒷장 넘겨보시면 첫째,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국세에 관한 법률은 무슨 법? 국세법. 지방세에 관한 법률은 뭐예요? 지방세법. 또 국세 세금의 종목별로 만들어진 법을 뭐예요? 개별세법. 또 개별세법의 공통사항만 따로 뽑아서 법을 만드는 뭐예요? 공통세법. 이렇게 그냥 법률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개별세법의 소득세는 소득세법, 뭐 종부세법 등등등, 공통세법은 뭐 기본법이네, 징수법이네, 특례법이네, 이런 것들이 각종 잡법들이 많다고 이게. 그다음에 지방세도 통합세법, 취등록세 해가지고 11개 세목을 통합해서 세금을 다 지방세법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공통세법인 기본법, 징수법, 특례, 제한법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충이 중요한 거야. 첫째, 세목별 세법은 세금의 종목별 세법은 그 세법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걸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과세 요건과 무슨 절차? 납세 절차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법들은 또 뭘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이건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은 날짜 잡는 방법이나 불복 절차 이런 걸 다 여기 법률에 규정해 놔요. 그 징수법은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어떻게 걷어갈 것인가의 징수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5번째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우리가 정기적으로 물건을 팔 때는
그냥 정가대로 받고 백화점에서 물건 팔죠. 근데 특별한 경우는 세일을 해야 안 해요. 이게 바로 세금 세일에 관한 법률이야 이게. 원래는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요래요래 조래조래 하니까 50% 세금 깎아줄게. 그런 세금을 깎아주는 법률, 깎는다, 이걸 우리는 법률 용어로 감면이라고 그래요. 조세 감면. 그럼 지금부터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감면에 관한 법률은 무슨 법에 다 들어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는 어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고 띠먹고 티 뿌면 처벌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조세범 처벌법이다. 그럼 범죄자라 하는 것은 형사적인 범죄도 있겠지만 조세도 안 내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조세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법의 구성이고, 그럼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돼요. 조세 특례 제한법상 얼마 깎아줍니다. 이런 말을 쓸 때는 DC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잘 들으세요. 양도소득세가 1억이 나왔다. 10% 깎아준대. 이 깎아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이지만 깎아주는 것은 무슨 법을 찾아야 나와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할 때 물어봐야 돼요. 세무서 가서 세금 신고하면서 요 세금을 이렇게 내는데 혹시 담당 조사관님 또는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그 세무서 직원한테 이 내용이 조세 특례 제한법상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나요? 물어보면 세무서 직원 깜짝 놀래요. 그래요.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감면은 신청해야 혜택을 주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없어요. 그래서 법의 무지로 손해본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바로 재작년 사건이군요. 고양시에 있는 농지를 팔았대요. 원래 농지를 갖다가 농사 짓다가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그 농지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1억까지 세금을 깎아주걸랑요. 특례법에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세금 조금 안다고 그냥 신고해서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랬고 나서 세법을 공부한 다음에 아이고 1억을 깎아 받을 수 있는데 그 1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야? 크다 작다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 돈 아니에요. 그리고 저보고 1억을 건지는 방법이 있냐고. 저는 가만히 있었죠. 법의 무지는 법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제가 환급 신청하겠습니다. 무슨 신청? 네, 환급 신청해서 환급을 받으셨어요. 1억을. 그래놓고 저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선생님 꼭 인사할게요 하면서 인사만 하고 갔어요. 인사만 하고 갔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보충 설명에 가면 이제 1번에 세목별 세법 거기다 밑줄을 쫙 그어봐. 이제 그거 공부할 거예요. 자, 세목별 세법에는 그러면 쉽게 하면 세금마다 무엇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느냐? 법의 규정을 공부한다 이거예요. 법의 규정을.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것이 이제 세법 공부에 진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각 세금에는 어떤 것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이 세금을 과세하는데 과세 요건과 두 번째 이 세금에 관한 납세 절차를 무슨 절차? 납세 절차를 바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세목별 세법의 의미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취득세를 공부할 텐데 취득세 딱 들어가면요 제가 이런 얘기해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냅니다 해놓고 나서 이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럼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이걸 어떻게 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과세 요건이란 뭘까? 어떤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금이든지 과세 요건이 있어야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세 요건은 4가지예요. 첫째, 과세 대상이 있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과세 표준이 정해져야 한다. 과세 표준. 드디어 어려운 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세 표준.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금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세율이 정해져야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은 누가 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람을 정하는 거, 무슨 의무자, 납세 의무자, 이 납세 의무자의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다 이거예요. 과세 요건. 그런 세금은 요건이 갖춰져야 납세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마다 저마다의 세금은 첫째, 각자 과세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과세 대상부터 정리해 보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란 뭐냐? 어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과세하는 과세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거리? 과세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거리가 뭐냐 물어보면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는 거, 그게 과세거리지. 그래서 거리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과세거리가. 그럼 이제 과세거리는 예를 들면은 취득세를 예를 든다면 취득세에서는 과세거리가 정해져요. 부동산 등의 취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과세거리로 하겠다. 법에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에서는 과세거리를 부동산 등을 당신이 양도하였다면 거기에서 발생한 뭘 가지고 소득 가지고 과세거리로 하겠다 해서 거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 탁세법에 들어가면 취득세 배운다 그러면 취득세 뭐부터 들어갈까? 과세 대상이 뭐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양도소득세에 딱 들어가면 양도소득세도 뭐 처음부터 뭘 배워? 과세 대상이 뭘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법률을 공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과세 대상을 어떤 세금을 매기는데 과세거리가 많다. 과세거리. 그러면 과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세거리는 없는데 남의 세금에다가 남의 세금을 다른 세금을 과세거리로 해서 바로 붙이는 세금들은 부가세예요. 무슨 세요? 부가세. 그럼 과세 대상이 있는 것들은 뭐가 되고 독자적인 세금들이고 남의 세금에 세게 붙여먹는 세금을 뭐예요? 부가세. 그래서 우리가 뭐 부가세는 반론하고 변론하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과세 대상이 정해져야 한다. 그럼 우리 앞에 계신 분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리라 하는 것은 우럭 매운탕을 끓이고 싶다면은 매운탕 거리가 뭐예요? 우럭 그래요. 놀래미 넣으면 되고 안 되고. 광어 넣으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각 세금마다 과세거리는 이렇게 정해줘요. 요걸 가지고 매겨라. 매길 거리. 이걸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 보시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좋다. 양도소득이 과세거리라면 혹시나 이 과세거리인데 요러한 과세거리는 거리일지라도 과세 금지시키는 대상이 있어요. 다시 무슨 금지? 과세 금지 대상이 있어요. 그럼 과세거리 중에서 과세를 금지시켜버리는 대상, 이걸 우리는 세법상의 법률 용어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과세하는 대상이라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그러나 당신이 부동산 판 소득이 1세대 1주택을 팔았을 때는 그 소득은 과세 안 하겠다. 이게 바로 무슨 과세? 비과세. 그럼 여러분들이 시중에 얘기할 때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법률 용어를 좀 잘 써요. 1세대 1주택은 세금 깎아준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법률을 담당하는 세무사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지식의 충만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게 힘이니까 이제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언어를. 이제 법을 배웠으니 법률 용어를 잘 쓰시라고 이제. 그래야 공부가 빨라져요.
그럼 이제부터 과세거리 중에서 과세 금지하는 게 무슨 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 얘는 건들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대상을 그럼 이제 우리가 취득세 공부한다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과세 대상 이런 건 비과세하라 이렇게 대상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가 과세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표준? 과세 표준. 이 과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대상은 거리를 말하고 표준은 측정을 말하는 거예요. 측정이다. 측정. 그럼 이제부터 과세 대상을 측정을 해놓은 것을 과세 표준이다. 과세 대상을 뭐 한 거? 측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과세 대상의 측정은 대부분이 가액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금은 양으로 측정하는 세금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동차세 계산할 때는 차값으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배기량 갖고 계산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세는 양으로 승부하는 세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배우는 세금들은 다 가격이에요. 가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측정한다. 대부분이. 그럼 이제 과세 표준을 측정했으면 측정을 하였다면 측정된 수치 가지고 여기서 곱하기 뭐를 해야? 세율을 해야. 다시 뭐를 해야? 세율을 해야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을 곱할 때 과표가 너무 적어. 다시 말해서 과세 표준이 너무 적어. 소액이야. 그러면 과세 표준이 적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기가 민망하다. 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200원짜리 취득했대. 그 세금 걷어야 되겠어요? 안 걷어야 되겠어요? 이게? 계산하지 않는 게 낫겠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취득했을 때 50만 원 이하짜리는 취득세 매기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이 적어서 세금 세율 곱하지 마. 곱하지 말고 여기서 종결시켜. 과세권을 끝내버려. 이런 식으로 법률에 규정해놨다면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표가 적어서 과표가 세율을 곱하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면세점이다. 다시 무슨 점이요? 면세점. 이 점은 포인트를 말하는 것이지 스토어, 가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면세점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요? 공항 가서 뭐 사셨어요? 면세점. 담배 사셨어요? 그래요. 선물해 드리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면세점이다. 면세점은 공항 같은 데서 세금이 없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면세점은 과표가 적어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 스토어가 아니라 뭐예요? 포인트를 말합니다. 포인트. 그래서 면세점이 아니면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납세무자가 세금을 내야 할 텐데 그러면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산출세액이다. 다시 무슨 세? 산출세액. 산출세액. 그러면 산출세액을 가지고 우리는 납세무자가 납부하면 돼요. 그러면 납세무자가 산출된 세액을 가지고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을 우리는 납부한 세금일까요? 납부할 세액일까요? 납부할 세액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무슨 세액이라면? 산출세액이라면 1,000만 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꼭 그 산출세액이 납부할 세액과 같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금액이 달라. 어떨 때는. 그럼 어떨 때는 금액이 달라지느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 산출세액에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조세 특례 제한법상 세금을 DC 받았다면 다시 뭐 받았다면 그럼 세액에서 깎아받았다면 깎아지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요? 늘어요? 줄겠지요. 그러면 세금을 갖다가 혹시나 감면세액이 있다면 무슨 세액? 그럼 아까 배웠죠. 자경 농민이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판 것들은 세금 얼마를 DC 받을 수 있다? 1억. 1억 생각 안 나요?
안 나도 괜찮아요. 뭐 안 나면 어때? 농사 안 지면 되지.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자 1억을 경감받는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감면받게 되면 감면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면세액을 빼버리면 감면세액을 빼서 발생한 이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고 요 결정세액을 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감면이 있을 때는 빼라 안 빼라? 빼라. 이 감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해 줘야 돼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신청을 통해서 결정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결정세액은 명칭을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납부할 세액 해도 돼요. 감면을 뺀 게 납부할 세액이다.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여기서 또 달라질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 오히려 더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산출세액에 보태야 돼요. 세금이. 어떤 것이냐? 잘 보세요. 세금 중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신고 납부한다. 그러면 신고 납부는요.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서 신고하시고 바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서라는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주는 것이 바로 신고 납부걸랑. 그러면 세금 중에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미리 이 자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을 예측이 안 되는 세금들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측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예측이 안 되는 것들. 그럼 바로 취득세는 예측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한번 된가 한번가 보겠습니다. 취득세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앞에 계신 분. 2020년 8월 달에 상가 10억짜리 사실 것 같은데 대충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한 4천만 원 취득세 나오는데 내고 취득세 통지해 줄 테니까 내고 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고 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과세관청에서 취득할 걸 대비해서 세금 계산해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취득세는 예측성이 있고 없고 없으니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요. 이것을 무슨 납부로 한다? 신고 납부. 그럼 신고 납부는 두 가지를 이행해야 돼요. 무슨 서를 제출하고 신고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신고서가. 그리고 신고서를 접수받은 관청에서는 전산 입력해서 납부서를 출력을 해서 도 이거 내면 됩니다라고 납부서 갖다가 시중은행에 갖다 내주면 돼요. 이게 신고 납부걸랑. 무슨 납부? 그러면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들은 반드시 납세무자가 그 의무를 지켜야 돼. 의무를 지켜야 돼.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여기에서 당신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플러스 뭐를 시키느냐?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가산세는 요 세금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는 이것을 한문으로 표시해서 그러는데 원래 한글로 한다면 뭐가 되느냐? 가산세는 그 세금에 더하여 추가되는 세금이에요. 이게. 그럼 만약에 산출세액이 1,000만 원 나왔다. 가산세가 200이라면 이 사람은 세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의무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무슨 서 제출하고 신고서. 납부 발급받아 난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없다는 죄로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안 하면 지연 기간에 대한 뭐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두 가지가 들어가 버려요. 두 가지가. 그럼 결과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안 내려면 그나마 뭐는 해놓고 신고라도 해놓고 돈만 안 내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만 나오지 신고서 없다고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일단 돈이 없을 때 뭐라도 던져라. 신고서라도 던져놓고 기일 지연에 대한 가산금만 내면 가산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때는 이것이 추가돼서 총 결정세액 등으로 해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납부할 세액을 최종적으로 계산했더니 소액이다. 납부할 뭐가 소액이다? 세액이 소액이다. 세액이. 아까는 우리가 과표가 적었을 때는 무슨 점? 면세점, 아예 세금 자체를 계산 안 하고 계산해서 낼 금액을 계산했더니 낼 금액이 소액이다. 그래서 세액이 적어서 소액일 때 세금이 적어서 그 바로 너무 적으면 걷지 않겠다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액 징수 면제라고 불러줘요. 다시 무슨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 법률 용어가 여기저기에서 막 쏟아져 나와야 안 나와요. 힘들죠, 여러분들? 이건 기초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말들은 계속 하게 돼요. 특히 재산세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세는 2,000원짜리가 안 되면 재산세 고지해 주는데 2,000원짜리가 안 되면 얘는 세금 고지 안 옵니다. 이걸 소액 징수 뭐 한다? 면제한다. 또 취득세는 얼마짜리가 안 되면 과표가 얼마가 안 되면 50만 원 안 되면 뭐다? 면세한다. 이런 말을 공부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어디에서 출생한 것인지 출신 성분을 알아봐야 돼요. 제일 먼저 과세거리에서 빼버린 것을 무슨 과세 대상? 비과세. 과표가 적어서 제거시키는 걸 뭐예요? 면세점. 또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깎아받은 걸 뭐예요? 감면. 그 다음에 바로 세금을 최종 낼 것이 적었을 때 걷지 않는 것을 뭐다? 소액 징수 면제. 이제 출신 성분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뜻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곱할 때요. 세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 세율을 공부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세율을 공부해야 될 텐데 이것도 우리가 법을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인 사항이지 이 세율 자체가 직접 구하거나 금액을 산출하거나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세율은 무슨 표준에다가 대답해 보세요. 무슨 표준에다가 곱하기 해야 되는 비율이죠. 뭐 금액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세율은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해야 될 비율을 말한다. 이때 비율은요. 이렇게도 표시해 뭐 100분의 몇이다 100분의 몇이다 할 때도 있고요. 1000분의 몇이다 1000분의 몇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의미는 없고요. 비율만 알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이 세율은 물어볼게요. 법에서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줘야지. 법에 세율 안 정해놓으면 어떡해. 그럼 법은 바로 국회에서 정해줘요. 법률을 국회에서. 법에서는 국회에서 법에 만들 때 몇 프로만 해라 이 세금 적용한다고요. 바로 적용해라 해서 법정 세율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이제 법정 세율을 적용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법정 세율이 국회에서 이 세금은 2%다라고 이렇게 퍼센트를 정해주면 어떤 세금이 2%라면 법에서 정한 세율이 몇 프로? 그럼 요 2% 정해졌다니까요. 이렇게 2% 정해주면 이 과세 지역마다 적용할 때 과세 지역마다 그럼 과세 지역은 취득세는 경기도 취득세는 경기도지사는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장은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라면 고양시장은 재산세 법률을 적용할 때 자기 바로 에리어 자기의 관할 구역에서 이 법이 정한 세율이 있다면 그 세금에 대한 세율을 과세 지역의 지역장은 과세권자는 이 법이 정한 세율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원래는 따라가야죠.
그럼 법이 정한 세율들은 과세 지역마다 과세관청 너네들은 말이야 법이 정한 세율을 그대로 가야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 일정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일정 적용 세율이라 그래. 무슨 적용? 일정. 그럼 이제 2%로 딱 정해지면 전국 어디 가나 그 물건의 똑같은 대가는 뭐로 한다? 2%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요. 우리나라 지방세는 무슨 세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는 지방자치주의예요? 아니면 중앙집권주의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법에서는 2% 해놨는데 지방자치 살림 알아서 하려면 세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림살이 하다 보면은 요것 가지고 따라가자니 그대로 정책을 펼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법이 정한 법정세율이 2%인데도 과세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는 50% 범위 내에서 필요했다면 올리고 내리겠다. 그러면 지역별로 과세 지역별로 일정하게 하지 않고 알아서 융통성 있게 세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럼 세율을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정이 된다 또는 조절할 수 있다면 요 2%는 일정하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기준치인 겁니까? 그래서 기준치로 법에서 정한 세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준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 표준세율. 표준세율.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이렇게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취득세는 2% 매겨라. 좋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과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50% 범위 내에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네가 알아서 정책적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과세 지역마다 융통성을 주었다면 법이 정한 이것은 모델이지 실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감 조정권을 주게 되면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세율 제도, 이걸 우리는 표준치라고 그래요. 무슨 치? 표준치.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율로도 하는 것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기본이 4%입니다. 근데 이 4%는요 법정 세율이 4%고요. 그리고 표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50% 올리거나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그러니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세율이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취득세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4%는 뭐예요? 표준인 거예요. 표준.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것은 실제 적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표준치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표준입니다. 근데 다시 또 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할 때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적용할 때 똑같은 동일한 세금이에요. 동일한 세금이다. 이 동일한 똑같은 세금인데 그 세금의 과세 표준에 크기로 볼 때 크든 작든 같으냐 틀리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라면 많이 번 사람도 세율이 똑같냐 적게 번 사람도 같냐 안 같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크든 말든 세율이 고정돼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례세율 적용이라 그래. 비례 적용이라고 얘기해. 비례 적용. 하지만 아니다.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더 내라. 더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더 낼 수 있도록 되는 걸 우린 누진이라 그래. 다시 뭐예요? 누진. 그럼 누진은 세금이 할증이 돼서 나타납니다. 뭐가 돼서 나타난다고요? 할증이 돼버려. 할증이. 뭐가 된다고? 할증이. 그러면 할증 제도가 돼버리면 세율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단계가 커질수록. 그럼 지금부터 요 비례세율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면 세법에서는 이렇게 정해져요. 이 세금은 2%야. 끝. 당신이 과표가 크든 말든 그냥 2%야. 그냥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대로. 그럼 만약에 이 세금이 갑이라는 사람의 과표가 1억이라면 몇 프로 적용하면 2% 적용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200만 원. 그다음에 을은 1억 5천 벌었대. 1억 5천 벌어도 몇 프로고 2% 하니까 금액이 얼마고 300 나오고 그냥 등등등등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세 표준이 이 어떤 똑같은 세금인데도 과세 표준이 크든 말든 세율을 이렇게 딱 고정으로 목 잡고 묶어버리니까 과표가 변화함에 따라 세율은 등락이 있고 없고 그 대신에 세액만 세액만 비례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린 비례적 적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례세율도 적용하는 세금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여기에 나온 게 누진이 문제야. 누진은 자 우리 한문으로 익히겠습니다. 쌓을루, 진보할 진. 그러면 쌓일루니까 쌓일수록 과표가 쌓일수록 세율이 진보한다. 진보한다는 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게 진보란 말이에요. 진보. 그러면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진 세율 적용하는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율표가 필요해요. 세율표가 있어야 돼요. 세율표를 보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세율표를 제가 이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1단계 누진 1단계. 누진 1단계 과세 표준이 과표가 1억 이하는 얘네들은 미안하지만 2%만 내라.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혹시나 이 세금이 과표가 1억을 초과하고 2억 이하이신 분은 2억 이하일 때는 3%로 하겠다.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몇 프로까지 하겠다. 그래서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6%에서부터 시작해서 누진이 쫙 올라가가지고 끄트머리는 42%까지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바로 누진이에요. 누진. 단계별로 올리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세금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 똑같은 값과 을 가지고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값은 과표가 얼마라면 1억이니까 여기에 과표 구간에 1단계예요? 2단계예요? 1단계 2% 맞죠? 그럼 값은 2% 곱해주면 그냥 얼마 나오고 2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세금이. 근데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될까? 누진 적용한다면. 을은 얼마고 과표가 1억 5천이면 이미 1단계 문지방 넘어섰어요? 안 넘어섰어요? 예, 문지방이 뭐죠? 이 방에서 문턱에서 다음 단계 문턱으로 넘어가는 거. 이미 문턱 넘어섰죠? 이미 요단강 건넜어? 안 건넜어? 강 건넜지. 그러면 강 건너 세율 몇 프로? 3%. 그러면 을은 1억 5천에 곱하기 몇 프로 하면 3%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세금이 할증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단순 누진이라 하고, 근데 누진을 단순 누진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세져요. 단순 누진에 조세 저항이 있다는 것은 뭐냐? 뭐 을은 조금 저항을 덜 하겠지. 하지만 이 병 한번 보세요. 병은 과세 표준이 1억 1원이래. 값은 얼마인데? 1억인데 200. 그 병은 1억 1원이 되니까 문지방 넘어섰고 강 건넜어 안 건넜어? 건너버렸으니 1억 1원 벌었다고 문지방 넘어섰다고 다음 단계 3%짜리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병은 바로 금액이 300만 3전 나오겠지. 그럼 이 정도 돼버리면 병은 답답해 안 답답해? 왜 답답할까요? 이 1원 하나 때문에 100만 원 세금을 더 내니까 병에 걸릴만 해 안 걸릴만 해? 그래서 항상 병은 병 걸려요. 속이 상해서. 그래서 조세 저항을 한다고. 네, 조세 저항을 해. 그래서 부득이 조세 저항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하는 누진도 뇌를 쓰자. 그래서 누진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면 문지방 저항이 크므로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지 말고
초과 구간만, 다시 무슨 구간? 초과 분만 다음 단계 누진을 하자. 이것이 발전된 것이 바로 초과 누진입니다. 무슨 누진? 초과 누진. 그럼 초과 누진을 한다면 이제 병이 났어 안 났어? 병이 났지. 볼래요? 1억 1원이니까 바로 병은 1억은 그냥 원래 누진 1단계 여기 있잖아요. 바닥 긁어주고, 바닥 2%니까 얼마 긁어주고 200만. 나머지 초과되는 1원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몇 프로? 3% 하게 되면 얼마? 3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200만 3전 내세요. 그러면 병은 금방 났어 안 났어요? 아, 그래 병 금방 났지 이렇게. 그래서 누진의 정책은 초과 누진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세율은. 하지만 바로 단순 누진한 세금도 있기는 있어요. 저항성이 별로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세율 구조가 초과 누진이다. 무슨 누진? 초과 누진이다. 그럼 이제 누진 적용하는 방법 아셨죠? 그럼 금액 구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누진은 단순 누진도 있고 뭐도 있다. 초과 누진이다. 단순 누진은 뇌를 쓰고 안 쓰고 강 건너면 싹쓸이 그냥 그 세율이고, 그 다음에 초과 누진은 안 건널 때 그거 잡아주고 건넌 것만 뭐요? 올린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초과 누진.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재산세 내겠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은요. (1에서 4까지) 초과 누진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감 잡으셨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렵다 그래요. 뭐가 어렵다 그러냐? 계산 과정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과를 알고 계시라. 결과를. 누진은 그렇다. 이게 바로 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세율을 공부해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세 요건이 된 거예요. 과세 요건까지 다 구해보고 세금도 계산해 봤다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거 무슨 절차 나와 있어요? 납세 절차. 이 납세 절차에서도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각 세금의 납세 절차가. 보통 세법의 16개 문제 중에서 납세 절차가 한 5문제 정도 차지해요. 각 세법에서. 세금마다 튀어나와요. 세금마다. 그러면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납세 절차. 이 세금이 과세 요건에 세금이 구해졌으면 어디에다 세금을 낼래? 납세지를 정해주고. 무슨 지? 납세지. 그럼 납세지를 정해줘야 돼요. 자, 주목하세요. 납세지. 자,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세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무슨 법? 세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요, 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금을 낼 백성이 아니라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 항상 하는 거예요. 무슨 관청? 과세 관청. 그럼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울 거예요. 건축법을 배울 때도 공법이라는 이 세법도 같은 공법이기 때문에 관청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법을 공부할 때 주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법률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납세지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지는 전부 다 은행이야. 은행이나 우체국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과세관청 입장에서 나한테 갖다 내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은행에 내도 그건 내 돈이 들어온 거니까 대리로 받든 뭐라든 나한테 해라, 나한테. 그러니까 납세지는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 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납세지는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 일 국세와 지방세로 볼 때 국세는 납세지가 어떻게 될까? 이 국세는 납세지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세무서. 그리고 지방세의 납세지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납세지가 된다. 그런 세무서도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세무서도 장소가 많잖아요. 경기도 바로 고양시는 고양세무서가 있고, 또 서울특별시 강동 한마디로 강남구에 가면은 역삼동 한동의 세무서도 있고, 강남 세무서 있고, 세무서 종류는 많다고. 그럼 이제 국세는 어느 세무서에 갈 것인가, 그 장소를 정하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세는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개인, 사람들이라면 개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바로 우리나라에 생활하고 있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다 무슨 자? 거주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거주자라 한다고요. 이 거주자는 납세지가 어딘가? 반드시 주소지로 중심이 돼야 돼요. 다시 무슨 지? 주소지가 돼, 주소지. 그럼 모든 세금의 국세는 주소지에서 관할하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그 어느 지자체가 되느냐, 그 물건을 관할하는 관할지자체. 이 관할은 바로 그 물건지, 다시 무슨 지? 물건지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물건지. 그럼 지방세는 물건지가 관할 납세지가 되고, 국세는 다 어디가 된다?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갑이 주소가 있다. 갑의 주소가 강남구다. 그리고 이 갑은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취득세를 낸다면, 무슨 세를 낸다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무슨 세요? 지방세. 어디로 가서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할까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제주도? 어떻게 하셨어요? 지방세니까 어디로? 물건지? 가르칠 게 없네 이제 가르칠 게 아니라 메모리 검증만 하면 되겠네. 메모리. 참 잘하셨어요. 그럼 다시 또 그럼 제주도가 되겠고, 훌륭하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취득세는 그러하고, 그 다음 나중에 취득하니까 요래조래 막 쓰고 있다가 드디어 양도를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예요. 무슨 세요? 국세. 그럼 국세 양도세 신고하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문제는 국세는 세무서인데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예요? 강남. 그러면 강남 세무서에 가셔서, 강남 세무서에 가셔서 어디 동네 부동산 팔았다고, 제주도 부동산 팔았다고, 소득이 얼마라고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서 발급받아 내주는 거예요.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물건지 구분 아셨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국세는 국주소. 뭐 주소? 국주소. 그 다음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맞죠? 물건 소재 지자체. 그러면 국주소 물소지. 물소지. 물건 소재지를 줄여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가 지방세다. 이건 뭐예요? 물소지. 그럼 다시 한번 납세지 선택하겠습니다. 무슨 주소? 국주소 국세고, 그 다음 뭐예요? 물소지 하면 뭐예요? 지방세라는 거죠. 물건지로.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영거포 29회 30회 막 계속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우리 학생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번에 30회 시험에 무진장 어렵게 나왔대, 세법시험. 하지만 정작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무진장 어렵게 나왔는데 쉬웠나 어려웠나는 일산 현재에 있는 그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 쉬웠는가, 세법이. 이거 딱딱딱 정리해놨으니까 막 알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무슨 지? 주소지 관할 강남 세무서로 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납세지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 절차에는요, 이렇게 장소도 정해주지만요, 그 다음에 뭐를 정해줘냐면은 납부 기한을 정해줘야 돼요. 다시 무슨 기한? 아니, 세상에 세금은 계산을 다 해놓고 장소까지 정해놓고 어디에 언제까지 내라는 시간을 안 정해주면 그 세금 내겠냐고, 이게. 그래서 약속의 시간, 돈 내는 약속의 시간, 납부 기한을 정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납부기한은 각 세금마다 공부할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에 내십시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올해 1년 동안 양도한 게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 다 보따리로 묶어서 연말 결산해서 내년 5월 달에 가서 양도세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기한이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세금은 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쁜 일이 하나 있어요. 요거 끝나면 쉬는 시간을 갖게 돼요. 기대를 하면서 납부 방법. 이 세금의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이 세금의 납부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은 첫째가 신고 납부가 있고요. 무슨 납부? 신고 납부.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하여 징수하는 고지징수라는 게 있어요. 또는 고지납부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또 고지납부는 당신에게 계산된 세금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통지하니까 세금 내세요 해서 통지하여 납부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징수, 무슨 징수? 보통징수라고도 불러줘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세금이 신고 납부하고 고지서 보내 징수하는 어떤 세금일까? 첫째, 신고 납부하는 것은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 예측성에 따라 예측 여부에 따라 예측이 불가한 것들, 이 세금은 예측할 수 없다. 불가한 건 다 신고 납부예요. 미리 사전에 얼마가 세금이 나온다는 걸 예측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고지징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산세는 거래 가격으로 세금 매긴다 그랬어요. 기준일 잡아서 공시 가격으로 때린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전에 바로 공시 가격 가지고 예측해서 미리 통보한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나, 다시 무슨 세요? 재산세나 그 다음에 종부세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므로 고지서 발송하여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공시가격은 대체적으로 매년 4월 달에 확정되니까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을 계산해서 공시가격 나온 걸 계산해서 그걸로 세금 미리 예측해서 7월 9월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성이 있는 것은 무슨 징수한다? 고지징수. 그럼 고지징수하면은 무슨 서가 나가고 고지서가 나가요. 그러면 고지서 기한 내에 내야 돼, 안 내야 돼, 세금을요? 내야 되죠. 고지서 기한 내에 세금 안 내면은요, 세금을 고지서 나갔는데 세금을 안 내면은요, 지방세는요, 가산금을 매기고요. 무슨 금? 가산금. 국세는요, 고지서 나갔는데 세금을 안 내면, 국세는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 고지서가 나갔는데 안 내면 국세는요, 가산금 안 매겨요. 그 대신에 일수 따져서, 뭐 따져서? 일수 따져서 고지, 지연, 납부, 아이고 길어요. 불성실, 가산세. 그럼 이제 고지서가 나갔는데 세금 안 내면, 다시 뭐가 나갔는데? 고지서가 나갔는데 세금 안 내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는 무슨 세를 붙이고? 가산세. 만약에 100일이 지연됐다는 것은 100일 지연됐다고 하면 100일분 무슨 세를? 가산세 일수 따져서 갈 것이고, 그 대신에 지방세는 고지서 보냈는데 안 내면 지방세는 가산금을 적용하는데 이건 일수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산금은 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월 단위로. 달달이 얼마씩 추가한다 이런 것이. 그래서 가산금, 가산세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국세나 지방세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럼 취득세 같은 거는 예측할 수 있을까? 예측이 불가능할까?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은 항상 신고 납부는 신고서를 뭐하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아다가 납부서 받아다가 납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는 게 신고 납부 권랑이게. 그럼 이제
신고 납부를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무슨 납부를 불이행? 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불이행은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신고를 안 해버린 사람, 그 다음에 뭐 적게 신고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형태가. 그러면 신고를 불이행하게 되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첫째, 당신은 만약에 무신고했다면 당신은 해당된 산출세액에다가 무슨 세액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가산세 붙여서 무슨 세 붙여서?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보내주겠다. 가산세 붙여서 고지해주겠다. 그럼 가산세 붙일 때 두 가지가 붙어요. 신고서 없다고 무신고. 그 다음에 고지서 나갈기까지 지연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요 지연 기간에 대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붙이고 고지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고지서 보내줬는데 또 안 내면, 다시 또 안 내면, 고지서 보내줬는데 고지서 기한까지 또 안 냈다면 바로 지방세는 달달이 적용하는 무슨 금을 붙이고 가산금을 매기고. 무슨 금? 국세는 고지서 보내줬는데도, 고지서를 보내줬는데도, 다시 한번 무슨 세를 보내줬는데도, 고지서를 보내줬는데도 세금을 안 내면 국세는 여기서 가산금 제도를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아까 했던 거 고지, 지연, 무슨 세? 가산세. 그러면 가산금 제도는 달별로 계산하는 가산금은 무슨 세만 쓴다? 지방세에서만 쓰는 거예요. 국세는 일별로 계속 가산세 매기는 거예요. 일수 따지는 건 국세예요. 그래서 요 가산세, 가산금,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무슨 납부 원칙이다? 예를 들은 거예요. 취득세는 신고한다. 안 하고 무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붙여서 뭐하고? 고지서 보내고. 고지서 보냈는데 또 지연하게 되면 무슨 금이? 가산금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양도소득세다. 이건 지방세니까 그렇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니까 만약에 양도소득세로 예를 든다면 국세를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서 발급하다 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게 되면 무슨 세 붙여서? 가산세 붙여서 뭐를 하고? 고지. 그래도 안 내면은 가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지, 지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붙이겠다. 여기까지 하셨죠? 네,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국세는 가산세만 있고 지방세는 고지 이후는 무슨 금으로 가고 서로 갈 길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종부세는 무슨 세는? 종부세는 아까 토지 종부세는 있는 집구석 없는 집구석. 그래, 집구석. 있는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제활동이 뭐냐면은 신뢰나 믿음을 안 가요. 자기가 기르는 개보다도 안 믿어요, 다른 사람들을. 있는 집구석의 습성이라니까요. 있는 집들에. 제 친구 3천억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자인데 제가 전화하면은요, 처음부터 물어봐요. 돈 필요하냐 이거부터. 뭐 그런 황당한 녀석이 다 있어요. 하기야 저도 기뻐요. 걔만 보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예, 보험회사에서 제발 좀 나가라고 부탁하더라고요. 5대 암은 다 걸려 있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살더라고 그냥. 돈으로 사나 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집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신뢰도를 많이 상실해놨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과세관청이 종부세 같은 건 고지서 보내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 차라리 내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가 직접 신고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종부세는 무슨 징수가 원칙인데, 고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세 저항성을 통하여 신고하겠다는 의사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신고 납부로 이건 종부세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 무슨 납부로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납부로 선택.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 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슨 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고지 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신이 선택하신다면, 뭘 선택한다면? 신고 납부를 선택하신다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선택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고요?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면 선택한 것으로 결정해 주겠다. 이게 바로 정답은 무슨 세인가? 답은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
니꼬로 있는 하우스, 없는 하우스.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10분간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휴식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